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요, 유엔 총회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국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모먼트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이 시작입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의 한 축으로서 백신 보급과 지원을 늘리려는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국제협력의 여정에 언제나 굳건한 동반자로 함께할 것입니다. 김두수 전 사무총장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매년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올해가 임기 중에 이제 마지막 총회예요. 감회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초빙받았고 또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국제적 역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왔는데 이번은 이제 임기 마지막에 맞이하는 이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인 만큼 그리고 또 코로나를 대비하고 또 G7에 또 초청받았던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또 뭐 BTS와 함께 이 일에 참가했다는 것이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김병민 교수님, 이제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이라 이제 그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매년 이제 대북 관련 메시지를 내놨어요. 자, 올해 마지막 연설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까요? 지속 가능한 이 발전에 관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내내 얘기했던 한반도 평화에 관한 메시지를 반드시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2017년과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2017년도는 북한과 미국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고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언행들이 한반도의 위협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죠. 네. 그 바로 이듬해 있었던 2018년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난 뒤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설파했습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부의 임기 말이 됐지만 한반도의 평화가 굉장히 요원한 상태가 됐거든요. 남북 간의 문제뿐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의 협력이 있을 때만이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도움들을 요청하게 되는 이 남북 관계 진전에 관한 메시지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 모멘트 행사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배종찬 소장님, 네. 이제 그 자리에 방탄소년단이 함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눈길을 끄는 부분도 있었을 것 네. 같아요.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유엔 총회 참석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의미 부여가 있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또 기여하는 것도 있고 또 그동안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뭐 개근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는데 그렇게 유엔 총회 참석할 때마다도 이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BTS도 참석을 하면서 특히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미래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어려움을 잊을 수 있게끔 노래 불렀던 것이 바로 BTS의 다이너마이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소중한 걸 잊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처럼 잘 극복해낸다면 미래도 소중하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또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전 세계적인 관심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보이그룹이죠. 이 BTS가 또 혁혁한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 새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제 마지막 연설을 할 텐데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 부분도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세 분 다한테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밥상 민심인데, 자, 과연 우리 세 분은 댁에 돌아가시면 밥상에 어떤 걸 가장 먼저 올려놓으실지, 어떤 얘기를 올려놓을지 단답형으로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배 소장님. 정치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쭉 지금까지 추석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네. 자, 우리 김두수. 저도 뭐
주 관심이 정치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여야가 격렬하게 붙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와 대장동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 교수님. 네, 뭐 당연히 대통령 선거 얘기인데 그 이런 얘기가 제일 중에서도 많으시군요. 그 중에서도 화천대유 대박 문제가 제 주변에서는 워낙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아마 추석 밥상이 가장 많이 회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세 분 다 이제 정치 얘기를 꺼내 놓으셨는데 우리 정치 관련해서 조금 더 좀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요, 최대 승부처 지역 호남 지역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5연승 그리고 과반 이상 달성하면서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호남 경선에서 이 이낙연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이재명 지사를 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입니다. 과연 이번 호남 경선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뭐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그 예상 한 번만 짧게 좀 듣고 가겠습니다. 먼저 김두수 전 성총장님. 지금 현재 야권에서 상당한 공세를 취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특히 그 승남 대장동 쪽 그 문제를 가지고 주로 집중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네. 이게 추석 밥상의 주 화제로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고발 사주 사건이 훨씬 컸는데 그 점이 있고요. 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제 의원직을 던지면서 호남에서의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배수진이 효과를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지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호남에서는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 대세론이 다소 좀 꺾이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대로 무난하게 민주당의 경선이 이재명 후보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예측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네. 말씀 주셨던 화천대유 문제가 벌써 며칠째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7 보궐선거의 결과는 LH에 대한 민심이 이 모든 것들을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그만큼 부동산에 관한 영린이 화천대유를 향하고 있고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의혹들이 훨씬 더 증폭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광주, 호남에서의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서 만약 이낙연 지사가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게 된다면 결선 투표로 가는 길의 가능성도 열릴 수 있어서 그렇게 만약 진행이 된다면 민주당의 경선이 상당히 흥미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배 소장님 여론조사 결과를 네. 좀 두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범집보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선두 그리고 이 전 대표, 추 전 장관,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호남 지역으로 한정해봤을 때는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네. 접전을 벌였거든요. 네. 앞으로 이 호남 이 지역의 경선 결과가 남은 또 경선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또 어떤 영향, 또 얼마나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영향을 주겠죠. 호남 경선은 거의 박빙승부전이 예상됩니다. 그만큼 전북 또 정세균 후보가 사퇴한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전남은 전남지사직을 역임했던 이낙연 후보가 다소 우세가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북의 경우에는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했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유력 후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 이낙연 상당히 팽팽한 2파전이 예상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광주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호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권리당원 대의원이거든요. 그렇다면 특히 이제 광주가 젊은 세대의 권리당원이 많습니다. 이 20대, 30대, 40대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아니면 또 한편 이낙연 후보의 배수진, 영산강에 지금 배수진을 쳤다 그래요. 네.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낙연 후보의 슬로건인데 과연 그것이 통할지. 저는 이 25일, 26일 호남 순회 경선의 결정적인 지점은 바로 광주 20, 40대 당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전 사무처장님, 지금 보면 여야 이제 선두권 후보들 모두 이제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또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고발 사주 의혹이 있고. 네. 근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각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이 후보 여론조사를 봤을 때 양강 구도는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예. 이 부분이 영향이 없는 건가요? 여야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그 지지자가 좀 결집하는 그 형식을 띠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로 좀 뭉치고 있고요. 최근에 어쨌든 이제 그 국민의힘도 경선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1위 지지 쪽으로 좀 뭉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권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야권의 공세, 즉 대장동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이재명 후보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민심에서는 좀 조정되겠지만 이게 대장동 사건은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이 의혹이 아니라 미담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저는 역전의 어떤 모멘텀이 오히려 대장동을 통해서 이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 교수님, 이 지지율이 아주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대장동 의혹이 치명적이라 물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어떤 사실이 또 더 밝혀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고발 사주 의혹도 그렇고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붕괴된다든지 네. 또는 대장동 의혹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또 붕괴된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게 이른바 프레임 전쟁입니다. 결국 우리 선거도 어느 순간 유력 후보의 의혹이 중심이 되고 하지만 그 의혹에 따라서 후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들이 그래 우리 후보를 어떻게든 지켜서 본선에서 이겨야지 하는 프레임 전쟁이 되는 거죠. 왜? 대장동 의혹이 치명적이라면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고발사주 의혹이 문제라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제칠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지지층들이 볼 때는 프레임입니다. 대장동 의혹 대선 때까지 밝혀집니까? 고발사주 의혹 후보 결정될 때까지 밝혀집니까? 안 밝혀진다는 것이 계속 꼬여드는데 관심은 많습니다. 납득은 안 가요.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이 바로 이 프레임 전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프레임 전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유력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김 교수님 여론조사 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좀 짚어보면요.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처음으로 4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한 건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경선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부터 경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핫하게 경선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죠.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윤석열 후보 1강 체제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홍준표 후보가 많은 또 여론의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경선의 흥행 국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0대, 30대를 비롯한 중도층까지도 국민의힘 경선 국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지금 정당 지지율 40%를 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1월 달까지 박빙의 경선 국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이제 8명의 후보에서 4명으로 후보의 압축이 이루어질 때 더 큰 관심들이 모이게 되고 마지막 최종 1명의 후보를 만들어내는 11월까지 이런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 지지율 상승들이 함께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긍정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 소장님, 여론조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이전에 이제 선거를 보면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 이렇게 민심이 요동을 쳤고 네. 결국에는 추석 민심을 가져온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던데 그렇죠. 진짜 그런 건가요? 그랬던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전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 12월 달에 있었어요. 네. 12월 19일경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있는 명절인 이 추석 명절에 여론이 뒤섞이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2002년 대선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됐냐? 이게 뭐 휴대폰이 보급이 되고 더군다나 스마트폰이 생기다 보니까 자 명절날 모였습니다. 명절날 대화를 나눕니까? 안 나눕니다. 네. 그러니까 직업별로 또 세대별로 또 이 인연별로 초월을 해서 삼촌 뭐 누가 될 것 같아요 대선에. 그 조카 누구시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네. 서로 스마트폰만 보고 밥만 먹고 빨리 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휴대폰의 보급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명절의 용광로 민심 장터 효과는 사실상 사라졌어요. 하지만 상징성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데 추석 민심 중요합니다. 네. 바로 여당은 이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호남 경선이 있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또 추석 민심이 지나자마자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고발사주 의혹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는 어느 정도 미칠 것이냐. 이게 추석의 상징성은 존재하지만 그 현실적인 파괴력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부분들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안고 있는 리스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요.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개입해서 막지 않았으면 지금 성남시가 획득한 5,503억 원을 포함한 모든 이익이 민간에 기속됐을 텐데 제가 현재 제도에 없는 방식을 동원해서 그나마 5,503억을 저희가 평소에 이재명 후보께서 공정경제를 강조하시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 했는데 그것과는 아주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화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통장에는 돈이 안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30년 뭐 20몇 년 구형받을 때 단돈 1원이라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간 일이 있습니까? 꼭 같은 그런 식의 변명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야.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거 있으면 사퇴하겠다고, 대선 후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감옥 가야지 무슨 사퇴를 해. 그게 사퇴할 일이요? 그거는 감옥 가는 일이지. 그게 왜 사퇴로 끝납니까? 김 교수님, 지금 홍준표 후보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뿐만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거론되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공세가 점점 날로 갈수록 세지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상식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부총리도 상식에 관한 언급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밥상에 이 화천대유 문제가 올라온다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내용이 수천만 원 소액 자본을 투자하고 나서 그 소액 자본의 투자 이후 거의 100억대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이 돌아오게 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비상식적인 일들의 궁금증을 제기하는 국민분들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게 관련돼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설계 자체를 당시 성남시가 했던 거고 이재명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이 이득을 가져갔던 본인이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설계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설계를 들여다보니까 국민들은 납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와 같은 설계 방식으로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택지 개발을 해서 제2, 제3, 제4의 천화동인 화천대유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라고 국민들이 물어보게 되겠죠. 네.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해야 되는 건 본인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이 설계의 공공개발 자체가 적합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해야 되고요. 정치적인 해법입니다. 그 다음 사법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화천대유가 처음에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태는 없었는가? 두 번째로 소수의 몇 명이라고 하는 천화동인이 투자해서 수천만 원으로 수백억의 돈을 가져가게 되는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는가는 법적으로 따져 물어야 될 내용이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 상식과 반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크나큰 악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전 사무총장님, 지금 이 지사도 굉장히 강력 대응에 나섰잖아요. 1원이라도 받았다면 후보직은 물론 공직 사퇴까지 거론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 해명이 지금 최대 고비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게 이재명 지사 즉 당시 성남시장은 이 개발 이익 자체를 수천억 단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해서 한 4천억 정도 이익을 가져가고 민간 참여를 통해서 한 1,000억에서 1,500 정도의 이익을 가져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단위가 조 단위로 이렇게 부동산이 오르면서 2014년, 15년 시작한 일이 6, 7년 지나니까 이렇게 올라서 예측이 이제 빗나간 건데요. 네. 그래서 공공개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5천억 넘게를 회수해서 성남시에 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다만 이 시간이 많이 지난 이익의 영역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것을 추석에서 쓰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이제 아주 계획적으로 이제 퍼뜨리고 있는데 실제는 이게 개인 비리도 아니고요. 공공개발의 최초의 모델로서 상당히 성과를 낸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분노가 있고 여기에 연결해서 특정 민간업체가 이익을 좀 많이 가져갔다. 이 부분에 대한 분노하고 있는 건데 냉정하게 모든 개발을 그럼 공공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민간이 합작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의 설계도 당시에 부동산이 가장 침체했던 시기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설계했고 그것도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가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강간한 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 소장님, 그러면 지금 일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검까지 이제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재명 지사도 SNS 통해서 공개 수사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도 받아들일까요? 그러면? 글쎄요,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은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이 화천대유의 대표가 관련된 금전적인 이동 이런 대규모의 금액이 인출되고 다시 이제 이 금액이 이 계좌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사하고 또 언론사를 통해서 이 해명을 했거든요. 본인이 빌린 돈을 갚는 과정이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관련되는 수사들을 우선 경찰이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경찰이 내사를 시작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특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이게 대선과 또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이라는 것은 네네. 그렇다면 이것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규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게 이제 인식적 오차인데 왜 이렇게 화천대유가 고발사주 의혹을 뛰어넘는 정도의 관심을 가지냐. 부동산 이슈거든요. 검찰 이슈는 어려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밝히기도 쉽지 않은 만큼 그러면 화천대유 또 천화동인 이게 뭐 이름만 해도 이거 뭐지? 주역의 64개 중에서 정조가 좋아했던 그 괴를 이 회사의 또 회사 명으로 채택을 했다는 말인가? 그래서 동양철학과를 졸업한 이 100% 대주주의 또 그런 독특한 철학이 반영된 것인가? 그것에서 대동사상이 나온 것이 일파만파 연결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 2015년, 16년 시점에서는 적어도 한 5천억 이상을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다면 잘한 일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부동산 대장동, 분당, 남판교 위치에 한 이 노른자 위 땅이 대박이 터진 겁니다. 네. 그럼 국민들로서는 이 설계를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핵심은 이걸 겁니다. 과연 여기에 이 이재명 이 시장이 당시에 성남시장이 본인의 권력을 남용해서 특정 회사에 혜택을 주었느냐 또는 금전적인 보상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 이후에 지사가 됐을 때든 어떻든 받았느냐 네. 이 부분이 사실은 해명돼야 되는 것이겠죠. 자, 반대로요. 이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 후보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상당 부분 장기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영상도 보고 다음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 특정 캠프가 어디입니까? 특정 캠프 소속이라는 얘기를 전혀 한 거로 저는 발표를 없는 거로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저는 그건 뭐 금시초문입니다만은 거기에 성명불상자를 끼워 넣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카드라 통신이에요. 이것이 두 사람만으로서 완결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반드시 여기 끼었을 것이다. 안 하시는 겁니까? 네, 최대한 자제하려고요. 자제하신다.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부로 대검에서 위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로 배정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대검의 감찰에 이어서 공수처 수사 그리고 뭐 중앙지검 수사까지 다 이제 수사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공익 신고를 한 제 입장에서는 그 수사에 협조를 할 뿐이지 더 이상 이제 언론에서 제 역할은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김 교수님, 앞선 상황을 좀 보면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발장 접수하고 나흘 만에 이제 압수수색을 나가면서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공수처가 수사의 속도를 내는 이유 어디 있다고 좀 보세요? 저희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의 탄생 출범부터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데 상습적인 고발을 일삼아온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자마자 어떠한 정황 증거, 연결고리도 없는 윤석열 후보자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하게 되죠. 그럼 역으로 지금 이 일에서 갑자기 어느 날 박지원 국정원장이 나타나게 되면서 제보자 조성원 씨와의 만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성원 씨는 박지원 원장과 8월 11일 이후로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 뒤로 본인의 말을 완전히 뒤집듯이 8월 말에 다시 박지원 원장과 만났던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보자의 제보의 신빙성 문제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 문제에 있어서 손준성 검사와 김웅원 핵심 당사자 둘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박지원 원장에 대한 고발이 있고 난 다음 형평성의 문제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박지원 원장 등에 대한 신속한 피의자 입건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언유착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여권이 나섰던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판에 박힌 레파토리처럼 정치 공세, 정치 공작으로
윤석열 후보를 끌어내리고 있는 여권의 공작들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 보시기에 이거 윤석열 후보에게 별로 타격이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 전 사무총장님 지금 공수처와 별개로 또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중앙지검은 수사 인력까지 확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굉장한 속도전에 이렇게 인력까지 대거 투입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이게 빨리 수사 안 할 수 없는 사안이죠. 이거는 국가적 이 국기문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엄청난 사건인데요. 국민의힘은 가능한 빨리 이 문제가 처음 알려졌을 때 가능한 빨리 수사하라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실제 이 수사에 대응하니까 또 반대로 이게 정치 기획이다 뭐 이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상당히 이제 이게 그 박지원 원장의 8월달 이 사건은 작년 4월달에 있었는데 네. 지난 한 달 전 박지원 원장과의 이 제보자의 만남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정치 공작으로 엮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애처롭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전 1년 전 사건을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제보자의 개인에 대한 신상의 공격, 그 개인의 어떤 약간의 기억의 차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빙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이것이 마치 정치 공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사가 점점 수사가 되면 될수록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공수처도 하고 있고 중앙지검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가족 간의 경제적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실제는 분명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에서 빨리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검찰 관련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보자가 어떻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관여돼 있다 어쩌다, 박지원 게이트다. 근데 이걸 다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그걸 것이에요. 그것도 과연 국민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알고 싶은 내용이 또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손준성 검사가 정말 김웅 당시에는 이제 선거에 나서는 후보였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인데 고발장을 말 그대로 전달을 했냐.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했든 아니면 손준성 검사 주변에 또 다른 검사가 검찰 관련 인사가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고 그것이 이 법률지원단장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에 전달돼서 나중에 8월 달에 실제 고발을 하는데 그것이 관련이 있느냐. 사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 관련성이 핵심이고 윤석열 총장이 뭐 지시를 했거나 또는 그것을 알았을 리는 없다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검찰과 관련이 있다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 책임은 있겠죠. 어떻게 검찰이 일종의 이 검찰총장에 관련된 그런 이 논란들에 대해서 심기 의전을 했겠느냐. 이런 건 이제 큰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게 어느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의혹도 그렇고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고 이게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가 소식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